별내리 마을 어귀 운정저수지를 끼고 솔매고개를 오르면 늙은 왕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줄기는 사람 셋이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고 가지는 고개 전체를 덮을 만큼 넓게 퍼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그냥 고갯마루 나무라 불렀지만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매달려 있는지는 정작 마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다. 4월 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아침, 마을 버스가 고갯길 아래 멈춰서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섰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등은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노인의 이름은 박재호였다. 서울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온 길이었다. 아들 정민은 어젯밤에도 물었다. 아버지, 올해도 그 출장 가시는 겁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저랑 같이 다녀오시죠. 박재호는 그저 손을 내저었다. 혼자 다녀올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였다. 한번 정한 일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도 잘 알고 있었다. 박재호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 마을을 찾았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무슨 사업상 출장을 다녀온다고만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저 이 고갯마루까지 올라와 나무 아래 서 있다가 한나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전부였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매년 봄이면 몸이 먼저 이 길을 찾았다. 서울의 사진관은 이제 손자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한때는 도시에서 손꼽히던 큰 사진관이었지만 박재호는 그 화려했던 시절보다 젊은 날 작은 시골 사진관에서 보냈던 시간을 더 자주 떠올렸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한데 정작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고갯길은 가팔랐다. 박재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다. 숨이 가빠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나무는 예순해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그때보다 훨씬 커지고 훨씬 늙어 있었다. 사람도 나무도 늙는다는 사실이 그날 아침 박재호의 가슴을 유난히 무겁게 눌렀다. 길을 오르는 동안 박재호는 자꾸만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사진을 손끝으로 매만졌다. 사진은 이제 모서리가 다 닳아 둥그러져 있었다. 60년 동안 품고 다니느라 그 사진은 더 이상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그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오순자를 떠올리며 지금의 굽은 등과 흰 머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시각 고갯길 반대편에서도 또 한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작은 보따리를 든 할머니였다. 흰 머리를 곱게 쪽진 그 모습은 단정했고 허리는 곧았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으나 걸음걸이는 또래보다 야무졌다. 그녀의 이름은 오순자였다. 오순자 역시 매년 봄이면 이 고갯길을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라 여겼지만 사실 그녀가 들르는 곳은 산소가 아니라 이 나무 아래였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 늘 작은 사진 한 장을 품고 다녔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그 사진 속에는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이 나무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한복집 정심당은 이제 조카 오민철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민철은 가게 문을 나서는 고모를 붙잡았다. 고모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그 고개는 왜 또 오르세요? 저랑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오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가게나 잘 보고 있어라. 민철은 매번 그 말을 들었지만
고모가 무엇 때문에 그 고갯길을 오르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갯길 초입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사이로 부는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오순자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발을 옮겼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길 양옆으로 벚꽃이 점점이 흩어져 피어 있었고 발밑에는 지난밤 떨어진 꽃잎들이 옅은 분홍빛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녀는 걸으며 속으로 숫자를 헤아렸다. 60. 올해로 정확히 60번째 봄이었다. 그 숫자를 헤아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미련한 사람이라 했고 누군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 했다. 오순자는 그 어느 쪽의 말에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살아있는 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속이었을 뿐이다. 오순자는 나무 가까이 다가가 늘 그래왔듯 그 자리에 가만히 섰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60번째 봄이었다. 60번을 이 자리에 섰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순자는 나무 아래 누군가가 먼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등산객이거니 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뒷모습, 약간 기울어진 어깨와 지팡이를 쥔 손의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오순자의 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느려졌다. 박재우 역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등산객들이 종종 이 길을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그날은 발소리의 박자가, 숨을 고르는 리듬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재우 씨? 오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6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그제야 다시 떠올랐다. 순자 당신이요? 목소리가 메말라 갈라졌다. 오순자는 보따리를 떨어뜨릴 듯 손에서 흘렸다가 황급히 다시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60번의 봄을 혼자 견뎌온 끝에 마침내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마주 본 채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흩날렸다. 마치 6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순간 속으로 압축되어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반가움 못지않게 박재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깃들어 있었다. 오순자는 그 그늘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다. 오순자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고 싶었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원망하고 싶었고, 그저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재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반가움과 함께 60년 동안 사겨온 씁쓸함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그 씁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오순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무 위에서 꽃잎 한 무리가 떨어져 내려 두 사람의 발치에 가만히 쌓였다.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60년의 세월을 가르는 신호처럼 고갯마루에 울려 퍼졌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의 오래된 토박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6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이야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진짜 이유였다. 그의 이름은 최기수였다. 올해로 85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차마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다. 그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고 살아왔다. 이제 그 돌덩이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어쩐지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새로운 돌덩이를 얹는 일이 될까봐 그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 왔다. 고갯마루에는 여전히 두 노인이 마주 서 있었다. 벚꽃은 그날도 변함없이 흐드러지게 피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흩날려 내렸다. 60해 전 약속했던 바로 그 봄날처럼 꽃잎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함께 짓누르고 있었다. 60여 년 전 별내리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신성사진관이라는 작은 사진관이 하나 있었다. 사진관 주인은 인심 좋은 노년의 사진사였고 그 밑에서 사진 기술을 배우던 청년이 바로 박재호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갓 20을 넘긴 무렵이었다. 박재호는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먼 친척의 소개로 사진관에 들어와 기술을 배우게 된 처지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던 그에게 사진관 주인은 친자식처럼 대해 주었다. 박재호는 그 은혜를 갚는 셈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배웠다. 사진을 현상하는 일부터 손님을 응대하는 일까지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그 무렵 정심당이라는 한복집이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었다. 대대로 침선 솜씨를 이어온 집안으로 그 집의 외동딸 오순자는 마을에서 손에 꼽히는 바느질 솜씨를 지닌 처녀였다. 19이던 오순자는 어머니를 도와 한복을 짓는 틈틈이 손님들이 새로 지은 옷을 입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일을 도맡아 챙겼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것은 정심당에서 혼례복을 새로 지어 입은 신부의 사진을 찍어달라 사진관에 부탁했던 날이었다. 박재호는 사진관 주인을 대신해 정심당으로 출장 촬영을 나섰다. 마당 가득 펼쳐진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들 사이로 한 처녀가 단정한 자세로 바느질감을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박재호는 카메라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어버렸다. 사진사님, 거기 서서 무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순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당황한 박재호는 황급히 카메라를 고쳐들며 헛기침을 했다. 아, 아닙니다. 빛이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그 어색한 대답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봄볕처럼 사진관 마당에 퍼졌다. 그날 이후 박재호는 정심당으로 출장 촬영을 나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진관 주인이 다른 제자에게 일을 맡기려 해도 박재호는 한복집 사진은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다. 오순자 역시 사진사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마음을 또렷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재호는 새로 지은 한복을 입은 손님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 어귀 고갯마루까지 따라 올랐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왕벚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손님들을 다 돌려보낸 뒤 박재호와 오순자만 나무 아래 남게 되었다. 이 나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오순자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는데 이 나무 아래서 맺은 인연은 평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슬며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럼 이 순간을 남겨두어야겠습니다. 평생 갈 인연이라면요. 오순자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다. 박재호는 그날 찍은 사진을 현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인화지로 한 장을 더 만들었다. 한 장은 오순자에게 주고 한 장은 자신이 품에 간직했다. 사진 속에는 나무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사진이었다. 오순자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손때 묻은 경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가끔 바느질을 하다 손이 멈출 때면 그녀는 몰래 그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자신의 어색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날의 봄볕과 박재호의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고갯마루에서 만났다. 일을 마친 저녁, 혹은 장이 서지 않는 한가한 오후, 박재호는 사진 기술을 더 익혀 언젠가 자신만의 사진관을 차리겠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오순자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더 좋은 침선 솜씨를 갖추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꿈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늘 서로의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오순자는 박재호에게 종종 손수 지은 손수건을 건넸다. 무명천에 작은 매와 자수를 놓은 것이었다. 사진 일하시다 보면 손에 약품이 묻을 텐데 이걸로 닦으세요. 박재호는 그 손수건을 받아 가슴 안쪽 주머니에 깊이 넣었다. 이건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오순자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모르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정심당에는 혼례를 앞둔 손님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오순자는 어머니를 도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다. 박재호는 그런 날이면 사진관 일을 마치고 정심당 앞을 일부러 지나며 불 켜진 창문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갔다. 오순자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사진관형이 밤마다 댓돌 앞에 서 있다 가던데요. 하고 일러 바친 덕분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순자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오순자의 부모는 처음에는 두 사람의 만남을 곱게 보지 않았다. 박재호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청년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재호가 보여준 성실함과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순자의 부모의 마음도 누그러뜨렸다. 오순자의 아버지는 어느 날 박재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내가 사진 기술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것은 허락이라 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오순자의 어머니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박재호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딸에게 슬며시 말했다. 그 청년 눈빛이 참 맑더구나. 가진 것이야 살면서 차차 만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오순자는 어머니의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부모의 허락이 머지않았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최기수라는 청년도 있었다. 곡물상을 크게 하는 집안의 아들로 오래전부터 오순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는 오순자의 부모에게 여러 차례 중매를 청했지만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당했다. 최기수는 그 거절의 이유가 박재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박재호를 향한 미운 감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최기수는 겉으로는 두 사람을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박재호가 가진 것 없는 떠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종종 들먹였다. 사진사라는 게 평생 남의 얼굴이나 찍어주는 일 아닌가. 그걸로 어디 가정을 이루겠나. 그런 말들이 오순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박재호를 향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최기수의 아버지는 곡물상을 크게 하는 마을의 유지였다. 최기수는 그 배경을 등에 업고 정심당에 종종 드나들며 오순자의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큰 곡물을 보내오기도 하고 명절이면 값비싼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순자의 어머니는 그런 그를 정중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했다. 우리 아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걸 내가 어찌 억지로 돌리겠나. 그 말을 전해 들은 최기수의 얼굴은 그날 이후로 더욱 어두워졌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사이 박재호의 사진 솜씨는 부쩍 늘었다. 사진관 주인은 그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다. 내년 봄추센 너도 어엿한 사진사다. 그때는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해도 좋다. 그 말을 들은 박재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그날 저녁 고갯마루로 달려가 나무 아래서 오순자를 기다렸다.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아래 그는 오순자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내년 봄 내가 어엿한 사진사가 되면 정식으로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소. 오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그저 따스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마을에는 점차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다. 박재호와 오순자 역시 그 소문이 자신들의 봄날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하지 못했다.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고갯마루의 왕벚나무는 어김없이 꽃을 피웠다. 박재호는 약속대로 사진관 주인으로부터 정식으로 기수를 인정받아 작은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날 가장 먼저 오순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심당으로 달려갔다. 순자 씨, 저도 이제 어엿한 사진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오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고갯마루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곳에서 박재호는 오순자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며칠 사이 마을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먼 곳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마을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언제 이곳까지 불이 닿을지 모릅니다. 짐을 챙겨둘 사람은 챙겨두십시오. 그런 어수선함 속에서도 박재호와 오순자는 약속한 저녁 시간에 고갯마루에서 만났다. 나무 아래 흐드러진 벚꽃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흩날렸다. 박재호는 오순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저는 순자 씨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죠? 오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재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요.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매년 봄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약속을 나누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의 믿음보다 더 가혹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박재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흐렸다. 그는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발걸음을 서둘렀다. 오순자 역시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어준 한복을 곱게 다려 걸어두며 혹시 모를 이별이 닥치더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그를 배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불안을 가슴 한구석에 품은 채 그 밤을 보냈다. 며칠 후 마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쳤다. 멀리서 들려오던 포성이 점차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꾸려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박재호가 머물던 사진관 역시 문을 닫게 되었다. 사진관 주인은 박재호에게 말했다. 나는 늙어서 더는 멀리 갈 수 없다. 너는 젊으니 어서 남쪽으로 피해라. 박재호는 차마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 노인의 강한 권유에 결국 짐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오순자를 만나기 위해 정심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정심당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오순자의 가족 역시 그 며칠 전 친척이 있는 곳으로 먼저 피난을 떠난 뒤였다. 박재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결국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짧은 글을 적어 문틈에 끼워 넣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박재호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려다 다시 멈춰섰다. 혹시라도 오순자가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부엌 뒷문까지 두드려 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함께 떠나기로 한 사진관 사람들이 그를 재촉하는 소리였다. 박재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심당을 돌아본 뒤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순자 씨, 저는 먼저 남쪽으로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벚꽃 피는 봄이면 그 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재호. 그 쪽지가 오순자의 손에 닿았는지는 그날 이후로 박재호도 알 수 없었다. 사실 오순자의 가족이 떠나던 날의 사정은 이러했다. 오순자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피난 명령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식구들을 이끌고 황급히 짐을 꾸렸다. 오순자는 떠나기 전 박재호에게 인사라도 전하려 사진관으로 달려갔지만 사진관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사진사 청년이 먼저 남쪽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주었다. 오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다그쳤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어서 가야 한다. 오순자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길을 나섰다. 마음 한구석에 박재호의 얼굴을 깊이 새긴 채였다. 그녀는 떠나기 직전 정심당 마루 밑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묻어두었다. 그 안에는 박재호와 함께 찍은 사진의 또 다른 인화본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재호 씨, 저는 가족을 따라 먼저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요. 벚꽃 피는 봄이면 그 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문틈에 끼워 두려 했던 쪽지를 박재호가 남긴 자리에는 정작 박재호의 쪽지가 먼저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날 미처 알지 못했다. 길을 서두르던 그녀의 눈에는 굳게 닫힌 문틈에 종이 쪽지가 들어오지 않았다.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오순자의 가족은 친척이 있다는 먼 고을을 향해 걸었다. 길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 노부모를 부축한 장정,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선 노인들. 오순자는 그 행렬 속에서도 틈틈이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박재호의 모습이 보일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박재호가 탄핵열은 또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리고 떠밀리며 정신없이 길을 따라갔다. 박재호는 그 혼란 속에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이 점점 작아지다가 끝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기차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을 찾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박재호는 그 혼잡 속에서 혹시라도 오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 사이를 살폈다. 그러나 끝내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차는 곧 출발했고 박재호는 떠밀리듯 차에 올라탔다. 기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재호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오순자가 건넨 매화 자수 손수건과 고갯마루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꼭 움켜쥐며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살아서 반드시 그 나무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차는 밤새 달렸다. 좁은 칸 안에는 피난민들이 짐짝처럼 빼곡히 들어찼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재호는 그 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고갯마루의 벚꽃과 그 아래 서 있던 오순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같은 다짐을 되풀이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오순자 역시 친척집에 몸을 의탁한 첫날 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묻어두고 온 항아리를 떠올렸다. 그 안에 담긴 편지가 언젠가 박재호에게 닿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박재호가 남긴 또 다른 쪽지가 같은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두 개의 쪽지는 끝내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빈집의 어둠 속에 남겨졌다. 전쟁은 길어졌다. 마을은 한동안 인적이 끊긴 채 황량하게 비어 있었다. 빈집이 된 정심당과 신성사진관 사이로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이 피었다가 졌다. 그 꽃잎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고갯마루의 늙은 왕벚나무만이 두 사람이 남긴 약속을 묵묵히 품은 채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최기수는 가족과 함께 피난지에서 다시 별내리로 돌아왔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마을의 사정을 살피고 다녔다. 정심당 식구들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그는 우연히 오순자의 가족이 피난지에서 어느 부유한 집안과 혼담이 오갔다는 풍문을 전해 들었다. 사실 그 혼담은 오순자의 외삼촌 댁에서 먼 친척, 어른이 지나가는 말로 꺼냈다가 오순자의 부모가 단호히 거절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기수의 귀에 닿은 그 소문은 이미 살이 잔뜩 붙어 있었다. 최기수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끌어올랐다. 박재호를 향한 미움과 오순자를 향한 집착이 뒤섞인 묘한 충동이었다. 그는 그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박재호가 머물고 있다는 피난지 인편으로 슬쩍 흘려보냈다. 정심당 딸이 부잣집과 혼인을 약속했다더라. 사진사 청년은 이제 잊은 모양이더라.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결국 박재호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날 밤 최기수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한 일을 곱씹었다. 처음에는 그저 박재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은 작은 장난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점점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끝내 나서서 진실을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 이 소문이 두 사람을 영영 갈라놓아 주기를 바라는 비겁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박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 소문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직접 별내리로 돌아가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선의 혼란 속에서 한낱 청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 소문이 거짓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피난지에 머물던 동료 하나가 그런 박재호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이복에 그런 소문 따위에 마음 쓰지 말게. 전쟁통에는 별의별 헛소문이 다 돌아다니지 않나. 박재호는 그 말에 잠시 위로를 얻기도 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또다시 같은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매일 밤 오순자가 건넨 손수건을 꺼내 만지며 제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었다. 그러나 빌어도 확인할 길 없는 의심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호가 머물던 피난지 인근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별내리까지 전해졌다. 그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과 함께 박재호의 이름도 그 희생자 명단에 섞여 떠돌았다. 사실 박재호는 그 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머물던 임시 거처가 그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문은 사실 확인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순자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같이 고갯마루로 올라가 나무 아래 섰다. 혹시라도 그가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은 채였다.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순자는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다. 식음을 전폐한 채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눈물을 훔쳤다. 이러다 우리 순자까지 잃겠구나. 오순자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가 정말로 죽었다 해도 그와의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살아서 매년 봄 그 나무 아래 서는 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여겼다. 오순자의 부모는 딸의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어느 날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순자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오순자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재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두고 한숨을 쉬며 마당을 거닐었다. 그는 한때 박재호를 떠돌이라 여기며 못마땅해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그 청년이 살아있었다면 진작 사위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그조차 부질없는 가정에 불과했다. 그는 딸의 슬픔을 지켜보면서도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의 무력함을 느꼈다. 한편 박재호는 자신에 대한 죽음 소문이 떠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오순자의 혼담 소문만을 마음에 품고 지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소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단단한 사실처럼 굳어갔다. 그는 자신을 다독였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의 앞날을 막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할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은 점점 더 깊이 무너져 내렸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박재호는 결국 별내리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도 오순자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 대신 그는 더 멀리 서울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슴 속의 슬픔을 일에 묻어버리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작은 사진관을 다시 차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것이 그가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고단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사진관은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박재호는 손끝의 정성을 잃지 않았다. 그가 찍은 사진은 다른 곳보다 늘 한 끗 더 따뜻하다는 평이 돌면서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버텨내며 점점 사진관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일이 늘어갈수록 밤이 되어 홀로 남으면 가슴 속의 빈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오순자는 그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매년 봄 고갯마루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해 그러는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녀는 그 믿음 하나로 흘러가는 세월을 견뎌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짓 소문을 각자의 가슴에 품은 채 점점 더 먼 길로 갈라져 가고 있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최기수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이후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무거운 그늘이 되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최기수는 별내리에 남아 곡물상을 이어받았다. 그는 한동안 다른 혼처를 알아보았지만 끝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한참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다른 마을 처녀와 혼인했다. 결혼한 뒤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심당 마루 밑에 묻혔던 항아리와 자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침묵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오순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심당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침선 솜씨를 더욱 갈고 닦았다. 손끝에 바느질에 마음을 쏟는 것이 그녀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한복은 점차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른 혼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가 몇 번이나 좋은 자리를 권해도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저는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딸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각자의 가슴에 묻은 채 흘러갔다.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한 사람은 별내리에서 같은 봄을 맞이하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나무를, 같은 약속을 떠올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박재호는 서울에서 제법 이름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신성사진관이라는 옛 이름을 그대로 간판에 올렸다. 고향을 떠나올 때 가졌던 그 이름만큼은 그의 곁에 남은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의 사진관은 결혼식 사진과 가족 사진으로 유명해졌고 형편이 점차 나아졌다. 그 무렵 박재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자꾸 혼처를 권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혼자 살아가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다. 결국 그는 마음씨 착한 여인 김영애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김영애는 박재호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 여겨 혼인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아들 정민이 태어났고 며칠 뒤 딸 은경이 태어났다. 박재호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빈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매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면 그는 어김없이 며칠씩 자리를 비웠다. 김영애는 그 행적을 두고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지만
남편이 굳이 말하지 않는 사정을 캐묻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의 도리라 여기며 묻지 않았다.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김영애는 남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빛이 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낯선 처녀가 벚나무 아래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매년 봄이면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그 일에 대해 그녀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다녀오세요. 그 말이 김영애가 평생 남편에게 건넨 가장 큰 배려였다. 박재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에게 깊이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끝내 그 사진 속 사연을 털어놓지 못했다. 지나간 일을 들춰내는 것이 지금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두 개의 마음을 평생 함께 짊어진 채 살아갔다. 하나는 눈앞의 가정을 향한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마 내려놓지 못한 옛 약속을 향한 마음이었다. 한편 별내리에서는 박재호의 노모가 홀로 마을에 남아 지내고 있었다. 박재호가 서울로 떠난 뒤 그의 노모는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잦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다들 저마다의 살림이 빠듯하던 시절이라 적극적으로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다. 노모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멀리 신장로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동네 아이들은 그런 노모를 보며 사진관 할머니가 또 길을 보고 계신다고 수군거렸다. 노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쉽게 거두지 못했다. 오순자는 그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재호가 죽었다는 소문을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한 채 그의 노모를 멀리서나마 보살피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명절이면 떡과 쌀을 슬쩍 가져다 놓는 정도였다. 노모는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을의 인심이 아직 따뜻하다 여기며 고마워할 뿐이었다. 오순자의 한복집 정심당이 점점 번창하면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닐 일이 생기면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비를 대신 치러주었다. 병원 측에는 이름 없는 후원자가 맡긴 돈이니 따로 묻지 말아 달라 하는 말만 전했다. 병원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정심당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한 해 겨울, 노모가 크게 알아 인근 읍내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노모를 돌보던 먼 친척이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던 차였다. 그런데 다음 날 병원 사무실에서 이미 치료비 전액이 정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사무장은 그저 누군가 미리 다녀가셨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다. 그날 밤 정심당의 불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오순자는 장부를 펼쳐 들고 그달의 수입에서 병원비만큼을 따로 떼어 적어두었다. 그녀는 그 장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해가 바뀔 때마다 같은 항목이 장부 한 구석에 조용히 쌓여갔다. 노모는 자신의 병원비가 누군가의 손길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정체를 짐작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동네 어디엔가 참 고마운 분이 계신가 보다. 내가 갚을 길이 없어 미안할 따름이다.
오순자는 그런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차마 자신이라고 밝히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렸다. 한 번은 노모가 직접 정심당을 찾아와 오순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한 적이 있었다. 이댁 따님 솜씨가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마음씨도 이렇게 고운 줄은 몰랐네. 우리 며느리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세요. 노모는 그 말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다. 오순자가 이렇게 익명으로 노모를 돌본 이유는 단순했다. 박재호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 여겼다. 그가 죽었다면 적어도 그의 어머니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노모는 점점 더 노쇠해졌고 오순자의 도움은 점점 더 깊어졌다. 마을에는 정심당의 그 알 수 없는 선행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문의 중심에 선 오순자는 늘 한사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채 홀로 짊어지고 갔다. 조카 오민철이 어느 정도 자라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고모의 장부에서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하곤 했다. 고모님, 이 지출은 뭡니까? 거래처도 적혀 있지 않고요. 오순자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민철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고모의 장부 한 구석에 매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액수의 지출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그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될 일이었다. 오순자는 그 모든 베풀물 그저 자신의 도리로 여겼다. 그녀에게 그것은 동정이나 의무가 아니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자리를 그가 없는 동안 대신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 해 한 해 봄이 올 때마다 고갯마루에 올라 나무 아래 서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두 가지 모두 그녀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서울의 박재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업을 키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는 가끔 고향에 사람을 보내 노모의 안부를 살피게 했다.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전했다. 어르신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동네 인심이 좋아 큰 어려움은 없으신 듯합니다. 박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다행이라 여길 뿐. 그 인심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끝내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보내는 생활비만으로 어머니가 편히 지내신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보내는 돈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그 시절의 그로서는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 모자란 부분을 누군가가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알지 못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박재호의 사진관은 어느덧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아들 정민은 장성하여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 은경은 좋은 가정을 꾸려 따로 살림을 차렸다. 박재호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며칠간의 외출만큼은 가족들도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박재호는 늘 가족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가장이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박재호는 단 한 번도 별내리에서의 그 시절 이야기만큼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손주 하나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그는 그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가족들 중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가 별내리를 찾는 날짜는 언제나 양력 4월의 둘째 주, 벚꽃이 만개할 무렵이었다. 그는 도시의 절기에 맞추어 그 날짜를 계산했다. 반면 오순자는 평생을 음력으로 절기를 헤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가 고갯마루를 찾는 날은 매년 음력 3월 초순, 마을의 오랜 풍속에 따라 정해진 날이었다. 두 날짜는 해마다 며칠씩, 때로는 보름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같은 나무, 같은 약속을 향해 두 사람이 매년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같은 날에 닿지 못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놓쳤다. 어느 해 박재호가 나무 아래를 다녀간 바로 사흘 뒤 오순자가 그 자리를 찾았다. 나무 밑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 작은 발자국과 떨어진 꽃잎 위에 눌린 지팡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순자는 그 흔적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해에는 오순자가 다녀간 다음 날 박재호가 도착했다. 그는 나무 아래 떨어진 매화 자수 손수건 한 조각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오순자의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오래된 천 조각이라 여기고 지나쳤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것은 어느 해 봄이었다. 박재호가 고갯길을 오르던 그날 오후 오순자는 같은 시간 마을 아랫길에서 잠시 다리를 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백 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순자는 그날 갑자기 쏟아진 봄비를 피해 마을 정자 안으로 몸을 피했고 박재호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고갯마루에 올랐다가 정작 그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빈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막차 시간에 맞추어 발걸음을 돌렸다. 비가 그친 뒤 오순자가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는 이미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비를 피했던 그 짧은 시간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엇갈린 봄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 마을의 절기 풍속을 잘 아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양력 4월과 음력 3월이 맞아떨어지는 해는 드물지. 윤달이 끼는 해라야 그 둘이 가까워진다네.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의 어긋난 약속이 바로 그 절기의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오순자는 매년 봄, 빈 나무 아래 서서 돌아갈 때마다 생각했다. 혹시 내가 날짜를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음력 절기가 평생을 살아온 시간의 기준이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 박재호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그에게는 양력 날짜가 더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면서도 영원히 만나지 못할 듯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다. 오순자는 한 번은 마을의 늙은 점쟁이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다. 혹시 날짜를 다르게 헤아리면 인연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까? 점쟁이는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하늘이 정한 날은 결국 닿게 되어 있소.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이 알 수 없을 뿐이지. 오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매년 같은 자리를 찾아갔다. 세월이 더 흘러 박재호의 노모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고를 듣고 황급히 내려와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했다. 오순자도 그 자리에 조용히 들어와 절을 올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자리를 떠났다. 박재호는 문상객들 사이로 낯익은 듯한 노부인의 뒷모습을 잠시 보았지만 정신없이 바쁜 장례 절차 속에서 그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겨를이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그 시기 가장 가까이 마주했던 순간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노모의 유품을 정리하던 박재호는 어머니가 평생 쓰던 낡은 장롱 속에서 빛바랜 광목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가지들과 누군가 보내온 듯한 곶감이며 약재 봉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적어둔 낡은 수첩에는 고마운 분, 올해도 다녀가셨다는 짧은 문장이 몇 해에 걸쳐 띄엄띄엄 적혀 있었다. 박재호는 그 글을 보며 막연히 고향 인심이 따뜻했음에 감사했을 뿐, 그 정체를 캐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수첩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서울 집의 다락 한 구석에 넣어두었다. 그것이 훗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몇 해 뒤에는 박재호의 아내 김영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재호는 그동안 자신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에게 깊이 고마워하며 진심으로 애도했다. 김영애가 떠나기 전 병상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박재호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았다. 아내의 그 마지막 배려가 오히려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김영애가 떠난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외로움에 무너질까 걱정했다. 그러나 박재호는 오히려 그 무렵부터 더욱 또렷하게 매년 봄 그 고갯마루를 찾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이제는 굳이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저 다녀올 곳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길을 나섰다. 오순자 역시 그 무렵 한복집 일을 조카 민철에게 완전히 넘기고 한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은 해마다 더 시큰거렸지만 봄이 오면 여전히 그 고갯길을 올랐다. 민철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 할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대답으로 거절했다. 그 길은 내 발로 걸어야 의미가 있다. 그녀에게 그 고갯길을 오르는 일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약속을 몸으로 다시 새기는 의식과 같았다. 가게를 넘긴 뒤에도 오순자는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의 부탁으로 직접 바늘을 들었다. 손끝의 솜씨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을 놓았다. 그 느려진 손길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윤달이 끼어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가까워지는 해가 찾아왔다. 그해 봄, 양력 4월 초와 음력 3월 초순이 거의 같은 날짜에 겹쳐졌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60년 동안 어긋나기만 했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마침내 같은 날, 같은 자리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날이 바로 두 사람이 고갯마루에서 다시 마주선 그 봄날이었다. 그날 아침, 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오순자 역시 그날 새벽 오랫동안 꾸지 않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벚꽃 아래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는데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낯익은 온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그날따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마치 60년의 세월이 그 하루를 향해 조용히 흘러온 것처럼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해 맞추어져 있었다. 고갯마루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박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아래 놓인 평평한 바위를 가리켰다. 거기 좀 앉읍시다. 다리도 아프실 텐데. 오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에 걸터 앉았다. 박재호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그녀 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만 벚꽃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떨어져 내릴 뿐이었다. 오순자는 곁눈질로 박재호의 옆얼굴을 살폈다. 젊은 시절의 그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 속에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재호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늙은 모습 속에서 여전히 젊은 날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순자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재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서울에서 사진관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오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애써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잘 사셨군요. 다행입니다. 박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다. 사실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다시 만난 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봄마다 이 자리에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헛걸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결혼은 하셨습니까? 오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박재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반가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그 표정 위로 떠올랐다. 이상하군요. 박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 시절 다른 분과 혼인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별내리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오순자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글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소문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재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또 당신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재라니요? 저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까?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가 똑같이 거짓 소문에 휘둘려 평생을 갈라져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소문의 진짜 출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박재호의 마음속에서는 반가움 못지않게 자신이 헛된 소문 하나에 평생을 다른 길로 걸어온 것에 대한 회한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모든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오순자는 그 물음에 당장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 역시 같은 물음을 평생 스스로에게 던져왔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녀는 그 물음 끝에 늘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후회한다 해서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녀는 그 마음을 다잡으며 박재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오순자는 그 격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또한 같은 회한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재호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세월이 너무 아깝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박재호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오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세요? 박재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직접 현상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걸 6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까? 오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말고는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박재호는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찍은 또 한 장의 사진이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던 것만 같았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때 두 사람이 앉은 바위 근처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재호의 아들 정민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매년 봄마다 혼자 다녀오는 그 출장이 못내 마음에 걸려 이번에는 몰래 뒤를 밟아 따라온 것이었다. 정민은 고갯마루에 다다라 낯선 노부인과 나란히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온갖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정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함께 묻어 있었다. 박재호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적잖이 놀랐다. 정민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순자라고 합니다. 정민은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아버지와 이 낯선 노부인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박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민아, 이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차차 다 이야기해 주겠다. 정민은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일단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낯선 노부인이 혹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오순자의 조카 민철도 고모를 찾아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가게에 급한 전화가 와서 고모를 모셔가려던 길이었다. 그는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고모가 낯선 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더구나 그 노인 곁에는 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까지 함께 있었다. 민철의 머릿속에도 순식간에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혼자 사신 고모에게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과 그 가족이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 고모님, 무슨 일이세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오순자는 조카의 그런 태도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철아, 이분은 그녀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정이라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오히려 민철의 의심을 더 키웠다. 두 집안의 자식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의 부모 곁에 선 노인을 향해 똑같이 복잡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고갯마루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 모인 내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봄날의 평온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박재호는 그날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돌아갔다. 오순자 역시 조카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눕시다. 박재호의 그 말에 오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정민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곁눈질로 살피며 평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발견했다. 늘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그날따라 알 수 없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정민은 차가 고갯길을 다 내려올 때까지 끝내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오순자를 부축해 내려오던 민철의 마음도 복잡했다. 고모가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하는 것을 그는 평생 본 적이 없었다. 정심당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손님들이 찬사를 보낼 때조차 고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민철은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고 두려웠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들의 거센 반대였다. 정민은 동생 은경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전했다. 은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런 사연을 숨기고 계셨다니. 그런데 오빠, 혹시 그 할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정민도 같은 걱정을 품고 있었다.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버지가 워낙 외로워하시던 차에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일단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며칠 뒤 정민과 은경은 박재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 할머니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알아봐도 될까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에 휘말리실까 걱정이 돼서요. 박재호는 자식들의 그런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무얼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그러나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은경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갑자기 60년 전 분이 나타나셨다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재호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그러나 동시에 오순자를 단순한 의심의 대상으로 취급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알겠다. 너희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라. 그러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한편 오순자의 조카 민철도 비슷한 걱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고모가 평생 혼자 지내며 모은 재산과 정심당이라는 가게의 가치를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고모님, 그 어르신 댁이 보통 부자가 아니던데요. 사진관도 크게 하시고 아들도 사업을 크게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고모님 가게나 재산을 넘보고 접근하신 건 아닐까요? 오순자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철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알고 지낸 사람이다. 그러나 민철의 걱정도 일리가 없지는 않았다. 오순자 역시 그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말을 이었다. 고모님이 평생 베풀고만 사셨잖아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와서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시는 모습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오순자는 조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가 그동안 무얼 위해 베풀며 살았는지 너는 아직 다 모른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이 나에게는 그 모든 세월에 대한 답이다. 민철은 고모의 그 말에서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을 느꼈지만 걱정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다. 양쪽 집안 모두 부모 세대의 재회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 정민은 어머니 김영애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키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박재호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어머니는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셨다. 돌아가시기 전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정민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민은 그날 밤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그는 거듭 자문했다.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종종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빈자리가 있는 분이다. 그걸 탓하지는 말아라.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정민은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민철 역시 비슷한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 그는 고모가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내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떨치기 어려웠다. 고모님, 저는 고모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순자는 조카의 진심을 이해했다.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을 너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구나. 민철은 그날 밤 가게 일을 정리하며 고모의 인생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고모는 늘 한결같이 묵묵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그런 고모가 평생 단 한 사람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삼 낯설면서도 애틋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너무 조급하게 걱정만 앞세웠던 것은 아닌지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그렇게 두 집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박재우와 오순자는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각자의 가족들이 만든 그 벽 앞에서 쉽사리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정민과 은경은 번갈아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가 혼자 외출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단속했다. 민철 역시 고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낯선 전화나 방문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지만 박재호는 자식들의 눈치 때문에 쉽게 집을 나설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몰래 사진관 직원에게 부탁해 오순자에게 짧은 전화를 넣었다. 사정이 생겨 이번 주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순자는 그 전화를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역시 같은 처지였다. 민철이 가게 일로 자리를 비우지 못해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만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한 번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60년의 세월을 갈라놓았던 거짓, 소문은 풀렸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오해와 걱정이 두 사람의 재회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벽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사건이 머지않아 찾아오고 있었다. 박재호는 그날 밤 홀로 사진관 사무실에 앉아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락 어딘가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 둔 보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보따리였다. 그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번 정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은 그저 사진만 다시 가슴 깊이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무렵 박재호의 집 다락에서 오래된 유품을 정리하던 은경은 먼지 쌓인 광목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펼쳐보았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빛바랜 약재 봉지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들고 거기 적힌 짧은 문장들을 무심히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손끝이 멈추었다. 고마운 분, 올해도 다녀가셨다. 비슷한 문장이 몇 회에 걸쳐 되풀이해서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은경은 그 수첩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이거 할머니 유품에서 나온 건데 한번 봐주세요. 박재호는 딸이 건넨 수첩을 받아 천천히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마운 분, 올해도 다녀가셨다. 병원비를 또 누가 다 내주셨다더라.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다. 비슷한 문장이 해마다 되풀이되어 적혀 있었다. 박재호는 그 수첩을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점점 뜨거워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내는 생활비만으로 어머니가 편히 지내신다고 믿었다. 그러나 수첩 속 문장들은 누군가 다른 손길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게 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경은 수첩 속 날짜들을 자세히 살피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 이 날짜들 좀 보세요. 전부 봄철. 그것도 아버지가 매년 별내리에 다녀오시던 그 시기와 겹쳐요. 박재호는 그 말에 흠칫 놀랐다. 그는 한참 동안 수첩의 날짜들을 다시 짚어보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사진관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최기수의 아들이었다. 편지에는 짧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시기 전 박재호 어르신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직접 찾아가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으나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 글로 대신 전합니다. 그 뒤로 이어진 편지의 내용은 박재호의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편지에는 최기수가 60년 전 퍼뜨린 거짓, 소문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오순자 어르신이 다른 곳에 혼인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박재호 어르신이 화재로 변을 당했다는 소문도 모두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내거나 부풀린 거짓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던 젊은 날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듭 후회하셨습니다. 박재호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 계신 동안 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면 자신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부디 이 편지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박재호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평생 자신이 미워할 대상도 없이 그저 운명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와 보니 그 모든 세월의 뒤편에는 한 사람의 질투와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 역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움보다는 깊은 회한이 가슴을 채웠다. 정민과 은경도 그 편지를 함께 읽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마음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은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그 무게를 견디셨던 거네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정민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분께 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재호는 자식들의 그 말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정민은 그날로 차를 몰아 아버지를 별내리까지 직접 데려다 드렸다. 가는 길 내내 그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운전석에서 곁눈질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그 안에 담긴 60년의 그리움을 어렴풋이 헤아려 보려 애썼다.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6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의문이 비로소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기쁨보다 먼저 깊은 슬픔과 회한을 몰고 왔다. 단 하나의 거짓 소문 때문에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다른 길에서 그리움만 안고 살아온 것이었다. 박재호는 그 편지를 들고 곧장 별내리로 향했다. 같은 날 오순자의 정심당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철이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고모가 수십 년에 걸쳐 적어온 익명 후원 내역을 발견한 것이었다. 매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명목으로 적힌 지출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그분의 어머님께라는 메모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민철은 그제야 고모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베풀어 왔는지 깨달았다. 민철은 그 장부를 들고 고모에게 다가갔다. 고모님, 이게 다 그 어르신 어머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살아 계실지 돌아가셨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분의 어머니만큼은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민철은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고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모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은 장부의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후원의 흔적을 확인했다. 그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모님, 평생 이렇게 사셨으면서도 저한테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아무 말 없이 견디셨어요? 오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다. 그저 내 마음이 그래야 편했을 뿐이다. 민철은 그제야 고모의 인생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박재호가 별내리에 도착했을 때 오순자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심당 마당에서 다시 마주했다. 박재호는 그녀 앞에서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평생 내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다는 걸 저는 오늘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는 거지 소문만 믿고 당신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순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당신도 저도 그저 그 시절의 거짓에 속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다. 박재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마당에 서 있던 정민과 은경, 민철 모두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오순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거짓, 소문에 속은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탓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겠지요. 저는 그저 당신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박재호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았다. 60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회한이 그제야 비로소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정민과 은경, 그리고 민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자식들은 두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세월이 그 짧은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민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그토록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민철 역시 고모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그제야 고모가 평생 혼인을 거부하며 홀로 지낸 이유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고모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가 곁에 있겠습니다.
오순자는 조카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재호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마당 가득 늦은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의 자식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차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오갔다. 정민은 민철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 죄송합니다. 민철도 같은 마음으로 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정을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요. 두 집안 사이에 세워졌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날 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뒤 두 집안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정민과 은경은 종종 별내리를 찾아 오순자에게 안부를 전했고 민철 역시 서울을 오가며 박재호의 안부를 살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두 집안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왕래로 바뀌어 갔다. 자식들은 부모 세대가 짊어졌던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의 재회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얼마 뒤 최기수의 아들이 직접 별내리를 찾아왔다. 그는 정심당 마당에서 박재호와 오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박재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진실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순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로했다. 최기수의 아들은 두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며 돌아갔다. 박재호는 그의 여름, 서울의 사진관 일을 손자에게 완전히 넘기고 별내리로 거처를 옮겼다. 정민과 은경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결심을 끝내 막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동안 못다한 시간을 이제라도 채우셔야지요. 은경의 그 말에 박재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이삿짐을 꾸리던 날, 박재호는 서울 집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김영애와 함께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그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었소.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이 허락해준 그대로 살아보려 하오. 정민과 은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분 모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오순자는 정심당 한편에 작은 방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평생을 홀로 지내온 그 집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낯설면서도 설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의 재회 소식을 듣고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늙은 왕벚나무 아래서 시작된 인연이 다시 그 나무 아래서 결실을 맺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다. 그 방을 정리하던 날, 오순자는 평생 모아둔 장부와 오래된 사진들을 한 곳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박재호는 그 곁에서 자신의 낡은 카메라와 손수건을 꺼내 같은 자리에 나란히 놓았다. 두 사람의 물건들이 한 공간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오순자는 문득 이것이 바로 60년 만에 완성된 살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혼인이라는 형식을 새로 갖추지는 않았다. 다만 서로의 곁에서 남은 날들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을 모았다. 박재호는 매일 아침 오순자와 함께 고갯길을 천천히 올랐다. 두 사람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지만 그 길을 걷는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무 아래에 도착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순자는 다시 바늘을 잡기 시작했다. 박재호를 위해 한복 한 벌을 짓는 일이었다. 손끝이 예전 같지 않아 한 땀 한 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박재호 역시 다락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찍는 사진은 더 이상 손님들의 결혼식이나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는 오순자가 한복을 짓는 모습, 마을의 사계절,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고갯길을 사진에 담았다. 이제는 제가 진짜로 찍고 싶었던 것들을 찍습니다. 그의 말에 오순자는 따뜻하게 웃었다. 어느 날 박재호는 오순자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이 나무에서 씨앗을 받아 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는 이 고갯길을 오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 나무는 우리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몇 알을 주워 정심당 마당 한 구석에 심었다. 씨앗을 심던 날 정민과 은경, 민철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정민은 흙을 다지며 말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저희도 가끔 와서 함께 돌보겠습니다. 박재호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었다. 은경은 손바닥에 흙을 묻힌 채 말했다.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말에 박재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묘소에도 이 나무의 씨앗 하나를 따로 가져다 심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박재호와 오순자는 함께 노모의 묘소를 찾았다. 박재호는 무덤 앞에 씨앗 하나를 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그동안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던 분입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오순자는 무덤 앞에 깊이 절을 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동안 제가 드린 작은 정성이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발걸음을 돌렸다. 이듬해 봄, 마당 한 구석에 심은 어린 나무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났다. 두 사람은 그 새순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 나무도 언젠가는 저 고갯마루의 나무처럼 크게 자라겠지요. 오순자의 말에 박재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도 누군가는 또 새로운 약속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해 봄, 고갯마루의 늙은 왕벚나무는 어느 해보다도 화사하게 꽃을 피웠다. 박재호와 오순자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그 길을 올랐다. 자식들도 함께였다. 정민과 은경, 민철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나무 아래서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두 집안의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나무 아래 선 박재호는 오순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60해 전 우리는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 약속했었지요.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순자는 그의 손을 마주쥐며 답했다. 그래도 결국은 지켰잖아요. 늦었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벚꽃잎이 끊임없이 흩날려 내렸다. 정민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며 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를 빌려 들었다. 그는 두 사람이 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모습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는 문득 60년 전 아버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카메라로 찍었을 그 첫 사진을 떠올렸다. 시간을 건너 다시 완성된 한 장의 사진이 그렇게 새로이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시간 앞에 무뎌지지만 어떤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끝내 빛을 잃지 않는다. 박재호와 오순자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약속도 그러했다. 거짓 소문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60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 마음이 결국 두 사람을 다시 이 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누군가는 자신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두었던 화해를 다시 떠올렸다. 한 노부부의 60년에 걸친 약속이 마을 전체의 작은 위로가 되어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고갯마루를 오를 때마다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도 고갯마루에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이 핀다. 그 나무 아래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도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리켜 약속나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 나무 아래서 첫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 나무 아래서 이별의 슬픔을 달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나무 아래서 60년 만에 다시 만날 약속을 나눌지도 모른다. 봄은 해마다 다시 오고 그 봄마다 벚꽃은 다시 핀다. 그리고 그 꽃집 아래에서 사람들의 약속도 다시 한번 피어난다.